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가 이제 사흘 뒤에 시작됩니다. 여야는 20일 동안 750곳이 넘는 기관을 감사하게 되는데요. 여야 모두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유용화 한국외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난해 국감은 새 정부가 출범한 뒤 5개월 만에 실시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국감이 현 정부에 대한 첫 국감인 셈입니다. 각 당이 이번 국감에 임하면서 원칙을 내세웠는데요. 그 키워드를 보면은 국감의 향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국감 기조는 평화는 경제라는 슬로건으로 정했습니다. 평화는 경제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제3차 남북정상회담 때 키워드였던 것이죠. 예. 결국은 현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남북 관계 그리고 남북 교류 이 문제가 집권 여당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본 것이고요. 그리고 예. 이제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이 정책이라든가 남북 관계 앞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정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과 또 합의, 결국 이제 국민적 동의를 받아내는 것이 국회에서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국감에서도 이후의 과정에서 정기국회에서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여당에서 논의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경제라는 부분도 이제 결국은 지금 한국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그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결국은 남북 간의 경제 교류다. 그래서 자본이 투자가 되고 철도와 도로가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예를 들면 새로운 산업 동력과 경제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우리 한반도에서의 가장 중요한 경제 교류가 아니냐. 아마 그러한 취지에서 평화는 경제다 이렇게 네. 아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국감을 앞두고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정책, 또 부동산 정책 등 다양한 경제 정책을 비판하겠다.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의 공방이 가장 치열해 보이는데요. 경제가 핵심이겠죠? 네, 그렇죠. 그 집권당의 그 구호를 평화는 경제다라고 이렇게 정했다면 야당은 이렇게 공식으로 정한 건 아니면 제가 표현을 하자면 네. 난 미국의 클린턴 전 대통령이 그때 선거 구호처럼 문제는 경제다. 문제는 경제야. 네. 이거로 뒤에 경제다는 같은데 앞에는 문제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자유한국당하고 이제 뭐 바른미래당은 현 정부의 그 소득주도 성장 정책, 이제 최저임금의 어떤 대폭적인 인상 이런 거에 예. 파급 효과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일자리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어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의 폭등 이런 가격이 폭등 문제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면서 예. 공방을 취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보수 야당은 부분적으로는 현 정부 대북 정책의 이러한 문제점, 실질적 비핵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이런 데 주력할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당은 아까 이 평화하는 경제다에서 이제 북한 문제라든가 외교 안보 분야의 이런 진전된 이런 거를 이제 홍보하는 데 주력하겠지만 예. 또한 동시에 여당도 이제 이런 민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이런 민생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이게 좀 지나면 예. 이런 민생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이렇게 보완하고 이런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도 나갔습니다마는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 내용을 보면은 부처별로 경제 정책의 실책을 적극 질타할 것이다.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번 국감에서 야당에서 가장 들고 나올 문제가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뭐 일자리 문제, 실업률 문제,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부분에 대한 네. 문제점들을 지적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국감에서 논의되고 지적돼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것은 과연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 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내세울 것이냐. 가장 이제 뜨거운 부처가 아무래도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기재부하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아니겠습니까? 예. 과연 그 부처 장관들이 지금 나타난 여러 가지 노정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겠다, 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안점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바로 정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예. 그러나 제가 보기에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과연 이제 새로운 혁신 성장 문제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 투자 문제라든가 기업의 투자 이런 부분은 결국은 이제 규제 혁신이거든요. 예.
규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어떤 분야에 있어서 지금 규제가 굉장히 많이 막혀 있기 때문에 예. 그것도 같이 좀 논의를 하는 그런 자리가 되면서 좀 국감에서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대책과 대안을 또 만들어내는 그러한 국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대북 정책 분야 역시 여야 간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남북 관계 개선에 의미를 둘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보수 야당은 퍼주기 아니냐 이런 점을 다시 부각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앞서 성명에서도 보면은 너무 좀 속도가 빠른 것 아니냐는 대변인들의 지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국정감사에 양대 축이 바로 이제 경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관계 문제, 비핵화 문제 이거라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여당 같은 경우는 어떻든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서 평화 정착을 하고 일종의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 정착을 하는 이러한 데 이제 주력을 하면서 또 남북 관계 개선을 굉장히 강조할 거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네. 대해서 보수 야당 특히 한국당 같은 경우는 실질적 비핵화의 진전이 없지 않느냐 예.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런 과정 이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판문점 선언에 나온 14선언에 나온 사업을 이행한다라고 하는데 이를 하려면은 이제 여러 가지 남북 간의 철도라든가 북한에 있어서 철도, 예. 그다음에 도로의 연결 이러한 것들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이 이제 속도가 너무 과속이 아니냐, 일방적 퍼주기 아니냐라고 하는 그 문제를 지적하는데 바른미래당도 당초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 입장을 취했습니다만은 근데 바른미래당이 최근에 조금씩 변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제3당이 예. 최근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8일 날 같은 경우는 의총을 열어 가지고 판문점 선언의 비준을 할지 여부를 대해서 토론회를 가져요. 예. 그래서 이제 바른미래당 내에서는 이걸 둘러싸고 두 갈래 좀 이렇게 좀 정부 측 입장을 어느 정도 지원해주자는 입장과 그리고 이걸 제동을 걸자는 입장으로 나뉘어 가지고 있어서 바른미래당이 이런 걸 어떻게 정리할지 이제 주목이 네. 됩니다. 예. 앞서 저희가 뉴스로도 정해드렸습니다마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오늘 북한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서도 국감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강경화 장관이 중전선언과 그리고 영변 핵폐기 부분들 이분들을 맞딜하면서 진전을 시켜 나가야 된다. 그러한 이제 중재안까지 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어떠한 결과를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할지 그러나 지금 예상으로서는 전향적인 부분으로 흐름을 갈 것 같다. 네. 근데 저는 뭐 북미 간의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제재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예. 그러나 국회에서는 좀 더 큰 흐름에 대승적 흐름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민족 문제라는 부분하고 결국 이제 야당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안보라는 부분인데 퍼주기 안보인데 제 생각에는 남북 간에 서로 간에 평화를 약속하고 평화적인 교류를 하고 평화에 대한 담론을 제시하고 교류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안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가장 제일차적인 안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엔 향후에 이런 민족 문제와 한반도의 평화는 가장 중요한 개혁적 사안으로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큰 줄기 큰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럼 국회에서 할 일은 무엇이냐? 그런 큰 흐름과 대승적 차원의 부분들을 받쳐주고 또 어떻게 진전시켜 나갈 것이냐. 국민적인 다 원하고 있는 거니까요. 예. 국회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안 됐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큰 차원에서는 뭐 판문점 비준 동의안이라든가 뭐 검토해 봐야겠지만 이런 부분들로 좀 나가주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심사하고 상의하는 논의하는 이런 식으로 국회가 나가야 되는 것이지 뭐 퍼주기다. 이 큰 부분들의 흐름과 개혁적 과제들이 우리 민족 앞에 놓여 있는데 이것을 자꾸만 그런 식으로 부분적인 것으로서 과거 지향적인 이렇게 가게 되면은 예. 큰 흐름에 반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될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다 생각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민주평화당은 평화와 민생 그리고 호남 문제를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정 지역을 핵심 사안으로 내세웠어요. 네, 민주평화당이 지금 정체성이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남북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 가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진보 정의당 같은 노동자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완전한 진보 입장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 특히
이 민주평화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어떤 지지했던 세력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남북 관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요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과도 굉장히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당의 존재감이 있으려면 뭔가 다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는 호남 출신 인사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서 호남의 지역의 어떤 개발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앞장서서 이런 것들을 예산도 많이 따오고 예. 뭐 이런 걸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드러내는 거를 좀 이제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또 국정감사 때마다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감 무용론입니다. 앞서 여야 모두 지금 국감에 임하는 각오를 얘기를 했지만 불과 20일 안에 750개가 넘는 기관을 감사한다는 것이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이런 지적이 그동안 쭉 제기돼 왔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감무용론에 나오는 것이 그건 왜 그러냐면 적절한 수위를 국회의원들이 조절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예. 그러니까 국정감사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행정부가 그동안에 1년 동안 어떤 일을 해왔고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잘 썼는지 또 그 각 행정부의 부정과 비리는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밝혀내고 또 필요한 폭로를 하고 예. 국민들에게 그걸 알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데요. 그러나 기존의 국감을 보면은 이제 폭로전 위주의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 자기 한건주의, 한탕주의 네. 이런 식의 국감으로 많이 흘렀기 때문에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 시절은 굉장히 유용한 전술이었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많이 상당히 행정부도 많이 민주화되고 효율화되고 공정성이 많이 기반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물론 그런 부분들을 밝혀내고 또 감시하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차적인 과제지만은 너무 그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얘기되는 것이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국감무용론에서 나온 정책 국감을 해야 되는 것이야. 예. 한 국회의원이 입법기관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상임위에서 정책이 어떤 거냐, 그 정책에 입각해서 당신들 행정부는 어떻게 했느냐라는 부분을 좀 따지고 그런 예.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정당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식의 어떤 대안과 함께 행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러한 국감이 되면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국감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했다는 논란, 최근 며칠 동안 계속 논란이 되었죠. 또 이은희 교육부 장관 임명 문제, 이런 문제가 자칫 감정 싸움이나 정쟁으로 번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일단 국정감사에서 가면은 이제 또 새로운 이슈들이 제기되겠습니다만은 예. 그동안 최근에 이제 서로의 이슈였던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의혹 논란 그리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임명을 강행한 국회에서 전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이 부분에 대한 이슈가 계속 이어질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는 이제 피크점은 이제 지나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은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내는데 단지 이제 심재철 의원의 요 문제는 예. 서로 지금 기획재정부하고 심의위원 사이에 서로 맞고발을 한 상태 아닙니까? 맞고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검찰 수사에 따라서 또한 중간에 굉장히 또 쟁점으로 또 증폭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은 앞으로 유은혜 장관이 실제적으로 교육 정책을 얼마나 제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펼 수가 있느냐 예.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예. 많이 나온 김에 심재철 의원 기재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여당은 여전히 심재철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일단 저 문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거. 왜냐하면 그 정부의 자료가 거의 뭐 준해킹식으로 이제 100만 건이 물론 심재철 의원은 그것이 위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지금 그래픽으로 네. 입장이 밑부분에 나가고 있네요. 상당히 문제죠. 이것은 분명히 짚어야 될 사안인 건 분명합니다. 이거 기재부의 책임이 있는 것인지 예. 아니면 이제 심재철 의원실에서 책임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밝혀내지 않으면 향후에 정부 자료가 이렇게 예를 들면 해킹당하고 예를 들면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당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의 책임 소재는 분명히 밝혀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그러나 또 정치적으로 또 이제 해결할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물론 이제 적법하게 뭐 백페이스를 몇 번 눌러다 보니까 100만 건이 다운로드 됐다 그러지만은 그런 과정상에 있어서 그것은 뭐 예를 들면 공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받은 건 아니란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심의위원이 이제 상당히 이 문제 갖고 화제가 됐으니까 이제 자료를 돌려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 또 지금 서로 간에 고소고발건으로 감정적으로 치열해 있잖아요. 이 문제를 그럼 또 어떻게 해서 국회에서 해결할 것이냐. 네. 이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하면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봉합하고 좀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국감 앞두고 또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막무가내식 증인 채택, 망신 주기식 증인 채택 뭐 이런 게 줄곧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당연히 좀 지양이 돼야 할 텐데 어떻습니까? 이번 국감에서 특별히 좀 눈에 띄는 증인 꼽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앵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이제 예를 들면 대재벌 회장들, 대기업 회장들을 증인 시척하고 그것을 또 어떤 사람은 되고 안 되고 과거에 이제 국감장에서 그게 있었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예. 이 부분에 이번 국감에서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진행될 건가 좀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 증인 채택은 이제 여야 간에 합의가 돼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논의되는 상당히 이제 뜨겁게 다가오는 사람이 조양호 회장. 조양호 한정구로. 회장인데, 예. 근데 아무래도 이 문제는 국민적인 공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이 대기업이 갑질에 대한 어떤 표상으로서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 최근에 또 검찰 수사도 받고 있죠. 자, 이 회사 돈으로 해서 뭐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예. 뭐 경비라든가 뭐 자기 사택을 수리하는 데 썼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나 이 여야 간의 증인 채택은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국감 증인이 이제 선동열 감독 아니겠습니까? 예. 선동열 감독 문제는 물론 이제 야구 선수 선발에 있어서 병역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공정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지난번 아시안 게임에서 이 병역 예. 특례 문제와 같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역 특례 문제는 저는 이번 국회에서 논의돼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져요. 이것은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돼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예. 김 부장께서는 뭐 주목할 만한 증인 있을까요? 네, 아까 선동열 저 감독을 이야기했으니까 이게 국민들이 관심을 끌만한 사람이 백종원 외식사업가 백종원 씨가 예. 이번에 참고인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국민들이 왜 백종원 씨가 거기에 나가지 뭐 잘못한 게 있나 뭐 이렇게 하는데 예. 왜냐하면 이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외식업 브랜드를 한 20개 가량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러서 그게 이제 공목상권과의 관계 이런 거를 물어보는데 공목상권을 살리는 방안이 무엇이냐 이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백종원 씨가 여러 가지 TV라든가 이런 데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혹시 자신의 이런 브랜드를 간접 혹시 광고하는지 있는지 여부를 이런 예. 거라든가 이런 걸 묻겠다는 입장인데 하여튼 이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쨌든 이번 국감의 특징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4대 그룹의 재벌 총수들은 일단 부르지 않는 거로 가닥이 잡혔고요. 예. 근데 일부의 이제 IT 기업의 이제 총수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좀 있고 그 다음에 포스코 회장이라든가 예. 이런 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주목됩니다. 근데 이제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여야가 요구한 사람들이 지금 일단은 안 되는 쪽으로 예. 가닥이 잡아서 그래서 김경수 경남지사라든가 또 여당 그 맞불로 김성태 원내대표를 증인 채택을 요구했었는데 예. 그런 거는 이제 대충 안 되는 쪽으로 가닥이 알겠습니다.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자유한국당하고 정의당의 감정 싸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정개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지난 7월에 합의를 했는데요. 한국당이 정의당은 빠지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요구를 할까요? 그 당시에는 평화와 정의 모임이라는 이 민평당하고 정의당이 함께 교섭단체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교섭단체 몫으로 정개특위위원장을 줬다라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인 것입니다. 이제 고 노회찬 의원의 이제 안타까운 일로 이제 한석이 줄면서 교섭단체를 상실했단 말이죠. 예. 그것이 이제 한국당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너무 여당하고 가깝다 그런 이제 또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의 어떤 기선잡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의당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있어요. 예. 지금 보면은 삼각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다 이렇게 맞불을 놨는데 왜 삼각김밥? 삼각김밥 얘기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그러니까 최근에 심재철 의원의 그 업무 추진비, 청와대 업무 추진비해서 이제 밤에 가서 이제 그 돈을 쓴 문제, 예. 이 문제에 관해서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일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삼각김밥 먹으면 됐지 이런 식의 이제 비아냥조의 얘기를 했단 말이죠. 지금 그래픽으로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온 얘기가 삼각김밥을 그럼 김성태 원내대표 먹어봤냐? 삼각김밥 까서 먹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일 열심히 하면 잘 먹어야지 밤에도 또 주말에도 이런 얘기가 예. 나오면서 이제
회자거리가 됐던 것인데요. 그러나 이제 정개특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엔 한국당도 중요한 문제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선거구 선거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선구제냐 아니면 중대선거구제냐 아니면 국민의 어떤 투표권과 어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확장시키느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논의가 될 문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지금도 선거구 획정위원회 명단을 지금 안 냈다 그러죠. 지금 이미 중앙선거관이 내야 되는데 한국당이 예.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기선잡기로 저는 보이는데 만약 이것을 계속해서 거부하게 되면 실제로 상당히 중요한 국회의 기능과 현안에 대해서 한국당이 거부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얘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조강특위에 합류한 전원책 변호사 연일 인적 쇄신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위원회 출범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소설가 이문열 작가 또 이영애 전 판사 등이 모두 위원직을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조강특위의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예, 조강특위에 원래 이렇게 좀 대중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이문열 작가라든가 이영애 전 판사 등을 모신다고 하는 게 일종의 언론에 흘러나왔었는데요. 예. 이 두 사람은 고사를 하면서 좀 어려워지는 거로 가닥이 잡힌 것 같고요. 예, 지금 이문열 씨가 예, 고사 이문열 이유를 씨는 내용을 15년 전에도 옛날에 이제 이 당에서 예. 비슷한 일을 했었는데 그때가 아마 공천심사위원인가 뭐 그런 걸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지금 이 나이에 내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자기 돈에도 예. 할 일이 많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아마 고사를 하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전원책 변호사가 한 이야기에 따르면 이미 자기를 포함한 외부 인사가 4명으로 지금 조강특위를 해가지고 하거든요. 예. 그럼 당내 인사가 3명 하면 이제 외부 인사가 주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자기를 포함한 남성이 2명하고 여성이 2명이 이미 사실상 거의 내정이 돼서 8일 날 정도 이름을 발표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다른 대타를 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주목되는 건 두 가지 점인데 하나는 지금 한국당에서 일종의 쇄신 작업에 이제 하청을 받은 셈 아닙니까?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김병준 위원장이 다시 하청을 준 셈인데 그런 거를 제대로 쇄신 작업을 해낼지 하는 데도 하나 주목되는 게 있고요. 예. 또 하나 또 시중의 관심 중에 하나는 보수와 진보의 논객으로 활동하던 이 전원책 변호사하고 최근에 유시민 전 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이 프로에서 서로 논객으로도 활동했는데 그렇죠. 그 사람은 노무현 재단 이번에 이사장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예. 두 사람이 정치 속으로 논객의 활동을 하다가 정치 속으로 뛰어들게 됐는데 과연 정치 속에 뛰어들어서도 그동안 말을 했던 것처럼 실력을 과연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예. 그 한국당의 조강특위에 왜 저렇게 고사를 하고 관심이 없다고 봐야 될까요?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지금 이제 전원책 변호사가 당협위원장의 새로운 임명에서 상당수의 인원을 정리하겠다, 칼을 빼들겠다라는 예. 것이 지금 얘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바로 나온 얘기가 그럼 누굴 영입할 것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운 인물들이 과연 한국당에 들어올 것이냐, 뭐 100명을 예를 정리한다 그랬을 때도 100명의 새로운 인물이 나올 것이냐,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조강특위에서도 새로운 인물 부분에 이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인데요. 예.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떤 방송에서 나왔던 이런 유명한 논객을 써서 예를 들면 칼질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전원책 변호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그 이데올로기가 오른쪽에서 상당히 또 굉장히 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 이번에서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한국당 사람들이 뭘 했느냐 이렇게 질책을 했단 말이죠. 예. 과연 그런 부분들이 현재 한국당이 갖고 있는 어떤 과거의 어떤 획기적인 보수주의 또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전 근대적 성격을 갖고 있는 보수주의 성격을 개혁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럼 개혁적인 인물이 나서서 그걸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새로운 인물도 들어오고 명분도 쓰고 칼질하더라도 국민적 동의를 받는 것인데 예. 만약에 그런 식의 어떤 예를 들면 이데올로기가 상당히 진보적이 아니고 개혁적인 이데올로기로서 예를 들면 정리하지 않으면은 당내의 계파 싸움으로 흐를 가능성도 크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원책 변호사도 계파 관계가 가장 큰 난제라고 밝혔는데요.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은 끝으로 인적 쇄신 성공이냐 실패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 정답을 이야기하자면 완전히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어려울 것이고 예.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실패하지도 않는 좀 어찌 보면 그 경계선에 있는 걸 하면서 예. 결국에는 이번 연말 연초가 승부가 아니라 내년 총선이 내후년에 있기 때문에 예. 내년 가을과 연말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가 다시 한번 진짜 그때
승부가 갈리는 그런 모습이 예. 나타날 거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인적 쇄신 성공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직 뭐 시작도 안 했는데요. 이제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관심을 받는 것은 성공한 거 아니냐. 한국당님이 네. 그동안 한국당 이름이 묻혀졌었는데 그러나 시작하게 되면은 과연 어떤 결과 나타낼지 힘과 세력 싸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주 복잡한 과정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인적 쇄신의 핵심이 예. 보수 통합 여부인데요. 예. 이번에 보수 통합이 제대로 완전히 되기는 일부 합류하는 형식은 되는데 예. 완전히 되기는 어렵다라는 진단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영화 한국외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